만에 5억이 올랐다? 전세가가? 이게 실화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한결같이 왜 지금 사야 돼요? 왜 사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지금 강남 3구, 용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고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충격요법을 한번 써야겠어 라고 하면 서울 전역을 지정을 할지는 이제 정부가 달렸는데, 지정하게 되면 일단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걸까요? 서울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이제는 전세값마저 덩달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집값이 오르면 안 사면 그만이지만 전세가 오르면 이거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런데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가격대가 보이더라고요. 뭐 한 달 만에 5억이 올랐다? 전세가가? 이게 실화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일단 사실인 부분은 뭐 거래가 됐습니다. 반포자이, 네. 강남에서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반포자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기사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에 6억 7,743만 원 거래가 전세가? 됐다. 네. 네. 일주일 만에. 근데 6월이 1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6억에서 12억으로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어.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게 이제 동과 층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신, 정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중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분도 아마 이중 계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거래 가격만 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맞거든요. 5월에 뭐 6억 얼마, 6월에 12억 얼마 거래가 된 거는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중 계약이 존재하냐면 2020년에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갱신이 되면 몇 퍼센트 올리죠? 5%가 5% 이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못 올리잖아요. 4년 동안 못 올리는데 4년 지나면 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다가 그죠, 못 받았던 거 다. 못 받은 거 그냥 올랐는 시세, 물가 상승률에 집값 상승분, 전세 상승분을 다 반영해서 올리다 보니 신규 계약,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런 신규 계약은 시세대로 12억대를 받는 거고요. 세입자가 있어서 갱신 계약하잖아요. 네. 5% 이내로 갱신 계약하는 물건들은 여전히 옛날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가격이 성립이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6억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거래는 됐습니다만 깜짝 놀랄 일은 아니고 아니다. 실제로 5월 거래량을 보더라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뭐 5억씩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6억을 오른 건 아닌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신규 계약은 12억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뛰고 있다. 이 매매가를 걱정을 하잖아요. 전세가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지금 집값은 뭐 하늘을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근데 전세가율을 보면 또 강남 3구 전세가율은 오히려 한 30%대 떨어졌던데. 그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전세가율과 전세가 글자 하나 차이잖아. 율자 하나 붙었는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하늘과 땅 차이냐면, 전세가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산수 좀 생각하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매매 가격, 분자가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우리가 전세 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분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분자인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전세 가율이 올라가고, 분모인 매매 가격이 올라가도 전세 가율은 떨어지죠.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율은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이 전세 가격이 떨어졌느냐? 앞서서 우리가 이중 가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4년, 5년 전에 6억대 하던 게 지금 뭐 12억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반포자의 25평 같은 경우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거의 한 30억 이상 부를 텐데 12억도 사실 전세 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율은 지금 상당히 낮다. 최근에 강남 3구, 용산구 보면 전세 가율이 모두 다 40% 이하, 30%대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 평균이 45.2%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달 전에 53?
54%였는데 전세가율이 이게 한두 달 만에 45%로 매매가가 너무 뛰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분모가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졌고요. 이를 보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나? 나 기다리면 이제 전세 저렴하게 구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근거를 들어보면 결국은 공급 물량이거든요. 네. 입주 물량.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로 걱정하는데 정말 우려할 만큼 줄어들어요?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급감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거로 지금 조사 결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고요.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을 제가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상반기 대비 올 하반기가 29% 줄어들고요. 작년 하반기하고 비교하면 39%가 줄어드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도 이미 문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12% 감소로 나오는데 예.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줄어드느냐 좀 살펴보게 되면 내년은 좀 심각한데 일단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5,000호에서 뭐 조사기관에 따라서 45,000호까지 예. 또 잡히는데 내년에는 10,000호에서 25,000호까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00호는 민간 아파트만 잡으면 10,000호 정도 나오고요.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까지 잡으면 25,000호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슨 기준을 정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이렇게 네.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 우리가 집값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일단 지금 예상은 2028년, 2029년까지도 이어지고요. 그 이유는 괜찮냐라고 한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짧게 봐도 한 5, 6년 정도까지는 공급이 적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라 산수에 가까워요? 산수죠, 네. 산수. 왜냐하면 자 입주 물량은 공사가 들어가야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착공 물량을 봐야 되는데 착공 물량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2년과 2023년이 차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그때 또 우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오고 PF 문제가 생기고 건설회사들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2023년에 뚝 떨어졌는 게 예. 2023년에 뚝 떨어지면 착공 들어갔잖아요. 네.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되는데 2026년 내년이 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서 의미 있는 공급이 나올 거라고 자꾸 집값 하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의미 있는 공급이 나오려면 지금부터 무난하게 돌아가도 이게 2032년이잖아요. 문제는 서울이잖아요. 3기 신도시에 서울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을 이제 굉장히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3기 신도시가 5개가 있어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네.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가 있는데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5개 다 합쳐도 17만 3천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17만 3천호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1년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물량이 네. 많을 수도 있는데 2028년에 아마 첫 단지가 입주하고요. 마지막까지 가려면 2033년? 2035년이 되는데 5년에서 7년 사이에 17만 호를 나눈다. 그럼 1년에 한 3만 가구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경기 인천입니다. 경기 인천에 1년에 3만 호 더 나와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서울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급지는 땅이 없고 중급지 이하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지금 거기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이. 서울은 사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금 왜 서울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안 되냐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네. 그때 원주민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나가잖아요.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나가고 이제 한마디로 돈 있는 분들이 네.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면 원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0개인가 400개 정도 되는 구역을 해제해버렸어요. 네. 서울시에서. 그 부작용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보완장치를 마련을 하겠으나 근본 대책은 네.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부터는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그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최근에 시장 수요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왜 지금 사야 돼요? 왜 사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근데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년부터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데 이게 몇 년 간다라고 하죠. 돈은 풀린다고 하죠. 기준금리는 내린다고 하죠. 토지거래가는 묶었는데 강남 집값은 또 계속 올라가죠. 기준점이 올라가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 지금 마포, 성동 쪽에 계속 신고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는 지역들이 이제 다 안 되니까 네. 성북구,
서울 동대문구까지도 이제 눈을 돌리고 있고요. 최근에 노원구도 주간 상승률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면은 결국 또 대출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 대출도 정부에서 규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일단 세금 규제는 잠시 이제 뒤로 좀 빼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 빼고 남은 카드가 대출 규제인데 대출 규제도 이미 LTV, DSR 규제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DSR 7월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대출 규제가 이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정책자금 대출로 후순위 대출을 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생애 최초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이 대출 안 해주거든요. 은행은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세입자가 1순위가 되면 은행은 2순위로 안 들어가는데 후순위 대출 해주게 되면 2순위가 되죠. 네. 그러면 전세가 있는 집을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면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길도 이제는 막힐 것 같아요. 생애 최초나 이제 특수한 분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저는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상당 부분 또 월세로 흘러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세가가 너무 높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월세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놀란 분이 제가 오늘 만난 분도 이제 방송 활동하시는 분인데 수입이 괜찮은 분이에요. 연예인이니까 수입이 괜찮은데 월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성동구에 이제 월세를 오래 살아서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나 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전세를 가든 아니면 아예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이제 20억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최근 몇 달간 20억 초반대 하는 아파트 가격이 24억으로 껑충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금력은 20억이 맥스인데 24억으로 갈 수도 없고요. 내년부터 전세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세로 가야 돼? 아니면 월세 가격을 또 올려줘야 돼? 나 어떻게? 또 나 어떻게? 또 월세가 비싸지는 건 정말 더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매우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월세 낼 바에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그랬냐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비아파트 시장은 이제 월세 시장으로 실제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집값이나 전세값을 잡으려고 이제 새 정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직 뭐 국토부 장관도 지금 지명이 아마 안 됐지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거예요. 누가 됐든지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지역을 확 늘린다든지 해서 LTV 자체를 조금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카드가 일단 직접적인 세금 규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LTV나 이제 이런 규제 한도가 더 강화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남 3구, 용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동구, 마포구만 지정을 할지, 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충격요법을 한번 써야겠어 라고 하면 서울 전역을 지정을 할지는 이제 정부가 달렸는데 지정하게 되면 일단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2주택 이상 되면 일단 신규 대출 안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요법을 쓸지 네. 마포, 성동 정도만 지정을 할지를 또 고민할 것 같고 추가로 앞서서 이제 우리 전세 같은 경우도 사실 전세 가격 잡기가 더 힘들거든요. 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전세 가격을 안정시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 받아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MB 정부 시절에 전세 대출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만 하더라도 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이렇게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 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아니 세입자들이 맞벌이를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뻔한데 내가 몇 억을 올려달라 그러면 세입자가 어떻게 올려주겠습니까? 못 올려주는데 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억 올려줘. 저 돈 없는데요. 야 은행 가봐. 전세 대출 해주는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내면 돼. 월세보다 낫잖아. 1억 줘. 은행 가니까 실제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2010년 이후에 상당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집값을 올리는 주체가 뭐 갭투기도 많이 생깁니다만 전세 가격이 뒷받침이 되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고 네. 계속 올라간다라고 정부도 또는 시민단체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뚝 떨어지면 안 되지만 최대한 억제는 해야겠다. 가계대출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집값 안정도 되고 전세 가격 안정도 될 수가 있으니 이게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아, 전세 대출 이거 규제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또 반발을 하니까 못 하는데 지금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건 사실 너무 쉽거든요. 네. 지정만 하면 이미 되니까. 지정 요건은 다 충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정하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또 이 분양가 상한제, 그 분양가 통제잖아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시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 3구, 영산구를 보면 네. 아, 이거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 분양가 통제 들어가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도 당연히 막히고요. 강남 3구, 영산구가 집값이 떨어졌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최근에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묶었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잠시 주춤하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또 따라오게 되면 공급 물량이 안 그래도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의 수요자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지정되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또 사자고 또 뛰어듭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한다니까 6월이 완전 불장이 됐잖아요. 네. 아마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되면 거래량은 떨어질 겁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일반 국민들은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급등했던 집값이 떨어져야 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상승률 그러니까 거래량과 상승률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강남도 그랬잖아요. 거래량 떨어지고 상승률이 안정되다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추격 매수만큼은 조심해라. 또 그 의미도 있으신 것 추격 매수도 같아요. 이제 네. 필요하신 분들 내 집 마련이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니고 내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좋은데 사실 비정상 급등은 맞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또 서울 한강벨트는 비정상 급등이고 7월부터는 거래량이나 상승률은 둔화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떨어지지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숨 돌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계획, 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신종 전세 사기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신탁 회사가 낀 전세 사기 이거 어떤 거예요? 믿고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믿고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데 네. 누구한테 믿고 맡기냐면 여러 종류가 있죠. 막 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건설하시는 분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가진 분이 개발 업체한테 소유권을 잠시 넘겼다가 개발이 끝나면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네. 제가 앵커님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아 알았어 내 집을 잠시 너한테 줄게. 내가 돈 갚으면 다시 나한테 줘. 라고 하면 그 신탁 계약을 하고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네.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옵니다. 제가 돈 빌리면 앵커님한테 넘어가는 네. 거죠. 내가 돈 안 갚으면 신탁 등기했으니까 내 거. 근데 내가 돈 갚으면 신탁 등기 말소하면 다시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사기가 왜 생기냐면은 앵커님이 실제로 저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긴 거죠. 신탁을 하고 우리 둘만 아는 사이입니다. 넘기고 등기했는데 이윤희가 여의도에 집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 집 전세 좀 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원래 이 사람이 옛날부터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겠죠. 세입자한테도 그래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집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급의 등본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신탁 등기라고 나오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명의자 근저당이 얼마냐, 압류가 걸렸느냐 이런 것만 보지 신탁 등기는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 신탁 등기 그러니까 원칙은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윤희가 주인이라고 해서 이윤희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신탁 등기로 제가 이제 수탁자가 되는 거죠. 명의를 받아와서 넘기는 사람을 위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네. 하는데 수탁자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을 했죠. 전세금 받았죠.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됩니다. 근데 실제 주인은 저잖아요. 세입자가 만긴 날 됩니다. 저 전세금 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신탁이 있었네? 이제 이게 사기가 되는 거죠. 와, 그거 당하지 않으려면 그 등기부 등본 볼 때 어떤 걸 좀 꼼꼼하게 등기부 확인해야 등본에 돼요? 나옵니다. 네. 나오니까 우리가 신탁 글자가 나오면 좀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예. 수탁자
있죠. 수탁자가 명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받았으면 수탁자 김인만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 용어를 모르니까 수탁자? 수탁이 뭐야? 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명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니까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부동산도 원래 당연히 그 사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세 시장 상황과 또 최근 등장한 신종 전세 사기 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